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에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 조금 떨리네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세 식구였죠. 특별히 부족한 것도 특별히 넘치는 것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제게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바로 형제 자매가 없다는 것이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형제 자매가 많은 친구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니나 오빠가 반겨주고 귀여운 동생과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을 볼 때면 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곤 했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다른 집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한데 우리 집은 조용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아기를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친구들의 동생들과 노는 것을 특별히 좋아했죠. 유치원 보조교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제잘거림을 제게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늘 너는 커서 아이들을 참 잘 키울 것 같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고요. 언젠가 제가 엄마가 되면 여러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꼭 3명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첫째는 의젓한 아들, 둘째는 착한 딸, 그리고 막내는 귀여운 아들. 이런 소소한 상상을 하면서 미래를 그려보곤 했습니다. 26, 드디어 제가 꿈꾸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정했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그 소소한 일상이 그저 감사하기만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슬슬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신혼인데 뭘 그렇게 서두르세요. 아무 웃어 넘기곤 했지만 점차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병원도 다니고 민간요법도 시도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가끔 임신이 되어도 곧바로 유산이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유산을 겪으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면 심장이 쿵쾅거렸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늘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또다시 들려오는 유산되었습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을 훔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냐?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려고 작정했느냐? 여자 구실도 못하는 거. 이라는 말로 상처를 주었죠. 식사 자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늘 저를 힐끗거리며 한숨을 쉬시곤 했습니다. 나는 다 낳는 애를 왜 못 낳냐? 여자 구실도 못하는 것이 우리 집안 대를 다 끊어놓게 생겼다. 라는 말들이 일상이 되어갔죠. 그래도 전 계속 노력했습니다. 한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고 감싸주었지만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 생활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죠.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서재에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장의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고 임신 12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또 회식이었나 봅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 앞에 그 초음파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고 긴 침묵이 이어졌죠. 미안해.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만나는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어.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더군요. 이제 됐다.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집안 대로 이을 손주가 생겼으니. 시아버님의 말씀은 차갑게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너 그만 나가줬으면 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시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려 했는지, 얼마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비참했던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어차피 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처럼 담담하게요. 일주일 후 저는 작은 트렁크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것도, 결혼 생활 동안 모은 것도 하나 없이 그저 제 옷가지 몇 벌과 몇 년간 모아둔 용돈 조금이 전부였죠. 길을 걸으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남편이 쫓아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해주기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대신 며칠 후 이혼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정도, 남편도, 그리고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희망까지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며칠은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부인 광고를 보고 한 식당에 찾아갔죠. 다행히도 그곳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를 시작해서 설거지, 청소,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나곤 했으니까요. 손은 늘 거칠어졌고 팔과 다리는 온통 멍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편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집을 가지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운명처럼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찾아왔습니다. 늘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된장찌개를 주문했죠.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제게 묻더군요. 항상 웃으시며 일하시는데 진짜 행복하신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님들에게 보여주던 미소가 제 입가에서 살짝 떨려내렸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 눈을 바라보았죠. 죄송해요. 실례였나요? 그저 매일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힘들 텐데도 늘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난 뒤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가면처럼 써왔던 그 미소가,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숨겨두었던 제 진짜 마음이. 그 후로 그는 더 자주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부석자리가 아닌 제가 일하는 주방 쪽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미소를 보내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용기를 내어 퇴근길에 저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날 우리는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내를 잃었다고 했어요. 교통사고였다. 그리고 홀로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아픔을, 제 상처를,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제 슬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네?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해서 엄마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준 말이었죠. 며칠 후 그는 자신의 딸 은채를 데리고 왔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해맑은 미소를 가진 아이였죠.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앞바디에 숨어 있던 은채가 이제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책을 읽자고 조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모,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어느 날 은채가 물었습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이모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아빠가 이모 얘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릴 자격이 있는 걸까? 제가 정말 은채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은채가 고열로 아프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그가 출장을 가야 하는 날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식당일을 빼고 은채를 돌보았습니다. 밤새 은채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끊임없이 체온을 재고 미음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였죠. 다음날 아침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그는 은채의 방에서 우리를 발견했어요. 은채는 제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의자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에 떴을 때 그가 한 첫마디였습니다. 이제 더는 고민하지 않을래요.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은채의 환한 웃음이 가득했던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엄마! 은채가 제게 달려와 안기며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저도 누군가의 엄마가 된 거죠.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며 은채를 깨우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죠. 우리 공주님 일어나세요. 늘 제가 은채의 뺨에 입맞춤을 해주면 은채는 5분만 더요 하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이 은채를 번쩍 들어 올리며 우리 공주님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자 하고 외치곤 했죠.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했는데 수입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늘 최선을 다했죠. 저는 계속해서 식당 일을 했고 틈틈이 반찬 가게에서도 일했습니다. 은채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은채는 날이 갈수록 예쁘게 자라났습니다. 특히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선생님들도 은채를 무척 예뻐하셨고요. 하지만 더 자랑스러웠던 것은 은채의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의사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해 줄 거예요. 은채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은채는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 진짜 엄마가 아프다가 하늘나라 가셨대요. 그래서 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런 은채의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은채는 저를 친엄마처럼 따랐지만 전 늘 마음 한구석에 은채의 친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간사함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라며 그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 10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댁인가요? 네, 맞습니다만. 지금 병원 응급실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 그 순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옆에서 숙제하고 있는 은채를 보니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은채야, 엄마랑 지금 아빠 보러 가자. 아빠가, 아빠가 조금 아프시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달려간 병원 응급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남편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신정지가 왔고 그대로 아빠! 아빠! 은채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모습을 본 순간 은채는 오열을 터뜨렸죠. 아빠, 일어나요. 제발. 저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빠, 제발 일어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를 꼭 아는 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내렸습니다. 하지만 울 수조차 없었어요. 은채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은채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제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죠. 마치 저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해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은채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둘이서.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은채를 꼭 지킬 거야. 약속해 주세요. 엄마도 절대 하늘나라 가지 말아요. 그날 밤 은채가 잠든 후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 잡았죠. 이제 제가 은채의 전부가 되어야만 하니까요. 그리고 은채의 꿈을 위해 저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생활비는 바닥이 났고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월세도 밀려 있었죠. 보험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밀린 채무를 겨우 해결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채야, 우리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은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빠랑 살던 집 떠나야 해요? 가슴이 미워졌지만 강해져야 했습니다. 응,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 그렇게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살림살이의 대부분을 처분해야 했지만 은채의 책상과 책장만큼은 꼭 가지고 왔죠. 은채의 공부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채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죠. 학교가 끝나면 은채는 도서관에서 저를 기다렸고 제가 일을 마치면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있어도 돼요. 이제 크잖아요. 은채가 말했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입주도우미 일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아는 분이 구하시는데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으로는 2층 작은 방을 내어주시고 은채와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급여도 지금보다 나았고요. 은채와 상의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빌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사모님은 생각보다 좋은 분이셨어요. 은채를 무척 예뻐해 주셨고 때로는 간식도 사주셨죠. 어머, 은채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나요? 은채의 성적표를 보신 사모님이 놀라셨습니다. 네,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서요. 아이고,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옆방은 지금 안 쓰는데 은채 공부방으로 써도 좋아요. 그렇게 은채는 자신만의 공부방도 갖게 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은채를 볼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지만 은채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하고 엄마도 힘들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은채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여전히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은채를 특별히 신경 써주셨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은채는 조용히 말했죠. 엄마,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그럴 때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서 참관 수업에 갔습니다. 깔끔하게 청소된 교실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은채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죠.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은채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은채 정말 훌륭하네요.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특히 어려운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은채는 제가 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은채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은채의 밝은 미소와 굽히지 않는 의지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밤늦게 청소를 마치고 올라가는 계단에서 공부하는 은채의 모습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18번째 봄, 은채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은채를 꼭 안고 울기만 했죠. 엄마, 우리 이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좀 더 있자. 의대 등록금이 만만치 않을 거야. 엄마. 괜찮아. 사모님도 우리를 잘 봐주시잖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사실 주인집 사모님은 제가 모르는 곳에서도 은채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은채의 과외비를 몰래 보태주시기도 하고 학원비도 종종 지원해 주셨죠. 그런 사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의대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은채는 밤 늦게까지 공부했고 때로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은채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실제 수술 과정을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은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할 때면 제 가슴도 함께 설렜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은채는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련의 과정을 거치며 점점 더 성장해가는 은채를 보는 것은 제게 더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같은 의사예요. 생부외과 전문의시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은채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인을 말할 때의 그 특별한 빛이 은채의 눈에서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 들렸다가 그를 잠깐 보았습니다. 바쁜 중이었는지 인사는 안 하고 지나갔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은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죠. 무언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은채를 믿기에 굳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정기 건강검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은채를 잠깐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은채와 그 남자친구 그리고 중년의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죠. 조심스레 다가가려는 순간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어차피 입양한 고스란히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넌 좋은 집에서 좋은 남편이나 살 거 아니니. 그러려면 네가 좀 양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전 그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그리 대단한 조건이라고. 그것도 못 들어줘? 네가 의사라는 거 빼면 뭐 볼 게 있니? 그냥 계모랑 연만 끊고 오라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모. 그래요, 저는 은채의 계모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진심을 다해 은채를 키웠고 제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은채의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냥 계모랑 연 끊고 우리 집에서 살면 돼. 평생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 수 있어. 친엄마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챙기냐? 그래봤자 계모는 계모지. 내가 그 계모 딸을 장모로 모실 것 같냐? 찰싹. 은채의 손이 남자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사무실의 지금도 조용해졌어요. 당신이, 당신이 감히 우리 엄마를 모욕해? 은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달려와 은채의 뺨을 때리려 했던 거예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 자리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시죠? 감히 제 딸을 때리려 하시다니. 제가 그 여자의 손목을 잡아 밀쳤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을 하며 단련된 제 힘을 과소평가한 모양이었는지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이게 누구시더라? 아, 계모 맞죠? 그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전 은채의 계모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제가 은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채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지만 단호했어요. 엄마, 당신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가족이란 건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요. 제게 은채는 그저 남의 핏줄이 아닙니다. 제 가슴으로 나는 친딸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어차피 계모란 건 바뀌지 않잖아요. 아니 계모 주제에 사돈대접이라도 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병원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은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이제 이 병원을 그만두겠습니다. 뭐라고? 모두가 놀란 눈으로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차피 전 소아심장외과 전문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은채가 남자친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하고는 이제 끝이에요. 제 엄마를 모욕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은채야. 제가 놀래서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이미 다른 어린이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확신이 섰어요. 그 순간 병원장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니까짓 게 감히 우리 아들을 거절하다니. 감히라고요? 은채가 탐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행동이야말로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아시나요? 제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엄마세요. 절 의사로 키워주신 것도 저희 엄마시고요. 우리는 그대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은채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런 일을 당하시게 해서. 아니야 은채야. 엄마도 네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다른 병원으로 가도 되는 거야? 네, 사실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지금 은채는 소아심장외과 의사로서 자신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은채가 수술을 마치고 들어설 때면 그 뒤로 천사의 날개가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환하게 우는 은채의 모습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구나.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